홍준표는 탄핵을 시키도 안 했는데 탄핵 오적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출당을 시킨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홍준표에게는 정황이 있었다.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지금까지 홍준표 욕을 했으면은 그냥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대권 후보가 필요한데 홍준표에게서 이제는 좀 족쇄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말이 달릴 수 있도록 대권 후보들이 달려야 되거든요. 대권 후보가 없이는 미래는 없어요. 펜앤마이크에 보니까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정규재 선생하고 그 당선 소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대담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홍준표 의원은 잘 알고 있죠. 그죠? 누구나 다 알죠. 그 대선에 나가가지고 그 어려운 판에서 박근혜가 탄핵될 점에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4%까지 나왔으니까 그 당을 그래도 나름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평가도 할 수 있는 홍준표가 24.1%로 대선에서 패배하게 됐죠. 그때 대선 연설을 하면서 좀 인상적인 것은 그 노래하는 홍준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노래하는 이선희가 참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참 이선희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신지라든지 뭐 김경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노래를 잘하는데 고음을 부를 때 노래를 잘하는데 여자로서는 신지 뭐 남자로서는 락커지만은 고음을 잘 소화하는 사람이 옛날에 김경호였거든요. 그런데 이 목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자기 노래도 신지도 이제는 못 부르고 김경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지가 불렀던 노래를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신지가 불렀던 노래를 들어야지. 지금 신지가 부르는 그 노래들은 고요태 신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김종민이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자기 노래도 그 제대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못 부르는 거예요.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그 부분을 조금 음향 작업을 해서 그 라이브에서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은 자기 노래를 옛날처럼 부를 수가 없어요. 목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하게 이선희라는 가수는 지금 거의 뭐 60이 다 돼간 걸요 아마 나이가. 그런데 자기 노래를 그대로 다 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 더 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선희인데 가요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홍준표도 그 노래하는 이선희는 아닌데 노래하는 홍준표가 돼가지고 그 대선 때에 상당히 국민들을 즐겁게 그 대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대선을 관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홍도야 우지 마랍니까? 홍도야 우지 마라 그렇게 하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 것까지는 아닌데 심금을 울린다고 합니까? 심금을 울린 건 아닌데 그래도 국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옆집 아저씨가 술 한잔 먹고 자기의 흥을 돋운다고 합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고 주변에서는 그 박수치고 그 옛날에 보면은 젓가락 가지고 퉁탕퉁탕 이렇게 막걸리 잔을 두드리잖아요. 혹은 그 식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서민적인 그런 느낌을 많은 사람들에게 줘서 공감대를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가 일단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정규재 선생은 이 홍준표에 대해서 긍정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문적답이라고 할까요? 직문직답이라고 해야 되나? 정문적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면 바로 적답이 나올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홍준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1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런 것이 홍준표의 강한 그 장점이죠. 장점이고 또 홍준표에게는 보면은 도끼가 있어요. 자기를 강성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도 받아들인다 하면서
강성이 아니라 내 배경이 어쩔 수 없이 나는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백도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명박계도 아니고 이회창계도 아니었고 친박계도 아니었다. 편한 말로 하면 일본 말이지만은 독고다이 했다 이 말이 독고다이. 독고다이가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에서 특공대를 운영할 때에 아무런 그 조직에 소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몇 사람들이 그냥 독고다이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아니면 개인이 가서 어떤 시설을 폭파한다든지 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부대, 특수부대를 독고다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 그게 이 말의 유래입니다. 유래. 그래서 우리가 폭력 조직 이런 그 영화를 보면 독고다이 한다고 하잖아요. 시라소니 같이. 그런 것을 독고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에게는 이 독고다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독고다이. 그래서 이명박 계열도 MB 계열도 안 들어가고 친박도 안 했고 친박 계열도 안 했고 이회창 계열도 안 했다. 자기는 그래 자존심이 센 거예요. 자존심이 세고 도끼가 있는 거예요. 도끼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 경남 도지사를 홍준표가 했잖아요. 그때 1조 4천억 정도 되는 빚을 자기가 다 갚습니다. 다 갚고 그 경상대 의료원입니까? 경상대 병원에 그 노조하고 싸울 때도 이 자기가 그것을 이겨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노조에게 휘둘리는데 이 홍준표가 노조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홍준표는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 때에 정교주, 만주노총 이런 애들이 그 탄핵을 초기에 주도를 했거든요. 주도를 하고 이 주도한 것에 나중에 민주당이 가세를 합니다. 민주당이 가세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민주당이 합류를 했죠. 합류를 하고 나중에 새누리당 내에 있는 비박 계열들이 또 합류를 하면서 탄핵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박근혜 지지율이 4% 정도 나왔으니까 박근혜를 죽이고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홍준표가 평가하기는 그때 이들이 비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처음에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 그 만주노총이란 말이에요. 정교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싸워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홍준표거든요. 홍준표. 그래서 홍준표에게도 우리가 이 기대를 조금은 해볼 수 있다. 홍준표. 물론 뭐 경선을 하겠죠. 나중에는 경선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들이 우파 내에서 대권 후보가 없으면 우파의 미래가 없습니다. 집을 허물기는 쉽죠. 집을 허물기는 쉽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가다도 그렇고 그 사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집을 세우는 거는 힘들고 집을 허무는 거는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파도 대권 후보를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홍준표를 생각할 때 우파 내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박근혜 때가 아니라 출당에 관한 문제였죠. 2017년 11월 그때가 3일이었네요. 11월 3일 적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날짜를 뭐 제가 그렇게 머리가 영민하거나 똑똑하지가 못해요. 머리가 바보입니다. 바보 등신입니다. 제가. 그런데 박근혜의 석방을 위해서 그 싸우겠다. 혹은 뭐 대권 때도 그렇게 했죠. 근데 대권은 잡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희망 고문인가 우파에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홍준표가 박근혜의 출당이 아니라 박근혜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금 어쨌든 103명에다가 무소속이 한 4명 정도 들어가면 107명 정도 됩니까? 요 인원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사실은 뭐 상황은 바뀐 것은 없죠. 우리가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했는데 이전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뭐 이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그 국회선진화법,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 힘을 갖게 됐다는 것이 그냥 차이일 뿐이죠. 사실은. 정교재 선생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홍준표에 대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우리가 박근혜가 불쌍하니까 박근혜를 왜 출당을 시켰나 해가지고 홍준표에 대해서 약간 표현이 그랬지만은 뺐다가니 이렇게 저도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우리 불쌍한 박근혜를 출당을 시켜가지고 그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뭐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홍준표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홍준표의 변명이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막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의기가 충만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많아가지고 이 헌법도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헌법을 바꾸려고 하면은 200석이 있어야 되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쉽지가 않지만은 일단 국회만 통과시키고 나면은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거든요. 홍보하는 수단을 가지고 이 국민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국민이 선동을 당하거든요. 선동을 당하고 이 선동은 두 가지죠. 사상적으로 선동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그 고무신 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고령자 60대 이상에 대해서 아니면 65세 이상에 대해서 그 표가 다 우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고령자들이 나가서 투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됐을 때 우파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한편으로 그 착각이라고 봅니다. 이 복지 혜택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노령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항상 우파가 조금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아스팔트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뭐 60세 이상 그 고령이기 때문에 제 시청자들 제가 시청자가 얼마 안 되지만은 제 분포를 보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 고령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냥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분들이 태극기 국민들이 많으니까 우파가 많으니까 실제로 유권자도 그렇게 지지할 것이다.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지표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편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복지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노인층에서 상당히 문재인이를 지지했다. 이번에도 지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 주변에 가끔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홍준표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홍준표가 박근혜에 대해서 출당을 시켰다는 거죠. 출당을 시켰는데 이 당시에 문재인이가 국회에서 사회주의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선동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엘리트 의식, 깨어있다는 그 의식, 자기네들이 계몽이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이를 지지해야 지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복지 포퓰리즘을 가지고 선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양동작전을 써서 선동을 해서 그 사회주의적인 헌법 체계로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일국이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없죠. 사실은 미국도 연방제고 유럽도 연방제 유사한 연방제보다는 그 못하지만은 그 연합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에서 그 군을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군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주들 중에서 만약에 다른 정치 체제를 한 주에서 텍사스 주다 이런 데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연방 그 군이 가서 제압을 해버리잖아요. 두 체제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EU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은 뭐 28개입니까? 지금 몇 개입니까? 자꾸만 바뀌서 하니까 그 숫자도. 그런데 이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만약에 이들 중에 한 나라가 독재가 되잖아요. 독재나 공산주의가 된다. 북한처럼 또라이 국가가 하나 생기면은 바로 EU에서 탈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연방이나 연합이라는 이런 국가 형태에서 체제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예멘, 남예멘처럼 체제가 다를 경우에 바로 전쟁의 상황, 내전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제에 대해서 체제가 다른 형태의 연방제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 아니면 그런 헌법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내전으로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전. 바로 내전이 가는 거예요. 삼국지가 되는 거지, 삼국지. 유비장비 관우하고 조조하고 또 누굽니까? 송건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왜냐하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한 국가라고 하면서 연방제 안에 군대를 2개를 갖고 있잖아요. 군대를 통제하는 그 지도자, 핵심적인 정치 그 지도자들이 둘이잖아요. 군대를 2개를 갖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군대는 하나가 아니지만 나토라는 그런 군사 체제 하에서 서로가 그 적대적이지가 않잖아요. 적대적이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연합이라는 EU라는 그 유럽 연합을 유지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대적인데 군대가 거기서 연방제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분권을 강화를 하면서 문재인의 전략은 그렇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재인의 전략은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가지고 아니면 그 지방에서 강력한 뭐 경찰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지방에서 가지게 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지방 군대까지 뭐 가지려고 할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해서 그 정당화시키는, 북한에도 군대가 있고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다는 것처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죠. 그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헌법으로 통과시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사회주의 개헌을 해가지고 시도를 자꾸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에 문재인이가 처음에 이제 의기중천해가지고 그 개헌을,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 그때 의석이 그 새누리당 의석이 103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이 103석이다. 세석만 저쪽으로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뭐 구설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깜방에 넣어놨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위험하잖아요. 개헌 저지선이라는 것 자체가 한 서인의만 문재인이가 어떻게 작업을 하면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이때 홍준표가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대표 할 때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바른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서 탈당파들이 있었거든요. 유승민이하고 그 김무성이하고 사이가 좋다가 둘이가 또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탈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 김무성 계열 9명, 김무성 외에 8명, 이 9명을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홍준표가 작업을 해가지고 개헌을 막아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10명 정도 여유가 있도록 110명을 넘겨놔야 개헌 저지선, 확실한 개헌 저지선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김무성이하고 이런 애들이 조건을 건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을 시켰는데 박근혜를 1호 당원이거든요. 박근혜를 출당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홍준표한테. 그러니까 물론 당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자기가 당대표였으니까 홍준표는 그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자기가 책임질 것은 욕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욕을 먹겠다 하면 욕을 먹는 거죠. 당대표로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적은 사라지지만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정치적인 노력은 다하겠다. 아무런 대책 없이 석방을 외치는 일부 구친박 세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박근혜를 출당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 이 배경에서 우리가 홍준표를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홍준표에게 보수파들이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마음에서 홍준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박근혜 출당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는 탄핵을 시키도 안 했는데 탄핵 오죽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출당을 시킨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홍준표에게는 정황이 있었다.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지금까지 홍준표 욕을 했으면은 그냥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대권 후보가 필요한데 홍준표에게서 그 부분은 면죄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제는 좀 족쇄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말이 달릴 수 있도록 대권 후보들이 달려야 되거든요. 황교안 역시 마찬가지고 황교안과 홍준표의 싸움이 될 가능성도 많겠죠. 차기 대권 후보 경선에서는 황교안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대권 후보가 없이는 미래는 없어요. 황교안에게는 사실은 아스팔트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관리형 대통령은 좋은데 아스팔트에서 투사형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대통령 후보라고 할까요? 투사형 지도자는 아니었던 거죠. 황교안에게는 그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미숙하고 자기 세력부터 규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을 거꾸로 치는 거 보면 관리형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리더십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죠? 투사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됐을 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의 때에는 관리형보다는 투사형이 필요하죠. 홍준표 같이 도끼 서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준표를 보면 약간 노무현 스타일 같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검사죠. 모래시계 검사. 모래시계를 SBS인가 거기서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SBS 사장이 자기한테도 그래서 골프도 한번 치자 해가지고 골프도 치고 그랬나봐요. 홍준표 때문에 SBS 방송이 떠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는 SBS가 홍준표를 너무 씹으니까 대선전에서 SBS가 그럴 수 있느냐 자기 때문에 잘 됐는데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권 후보를 살려놔야 되거든요.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황교안이도 죽이는 것은 쉽고 홍준표도 죽이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과거를 뒤져보면 다 잘못이 있으니까. 이것도 황교안이 이번에 총선 이 문제도 또 지나면 또 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가 되는 것인데 과거도 우리가 묻을 거는 또 묻어두고 누가 경선에서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김문수는 지금 당외에 있지만은 김문수가 또 당내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김문수도 이번에 정강훈 목사 문제하고 갈라쓰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김문수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뒤져보면 다 약점들이 다 있고 실수들이 다 있는 겁니다. 황교안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려놔야 된다. 대권 후보 없이는 우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홍준표에게서도 지금 홍준표 발목에 있는 그 족쇄 박근혜 출당이라고 말했던 그 족쇄를 좀 우파가 이제는 좀 풀어놔서 홍준표도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우파의 전사가 되고 투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파 전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황교안이도 국회의원으로 볼 때는 황교안이도 죽었죠. 오세훈이도 죽었죠. 나경원이도 죽었죠. 김진태도 죽었죠. 전희경이 죽었죠. 민경욱, 이현주, 차명진 8명이나 투사들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무더기로 죽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놔야 된다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양육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사실은 들이고 공을 들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 정도를 제자들과 말씀 나누고 제자들 양육하는데 사용하시잖아요. 가르치고 프리칭이라고 말하는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믿는 사람 대상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고 양육이라는 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이 다음 세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 잘 알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가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다음 세대 지도자, 다음 세대까지도 아니죠. 다음 대선이죠. 다음 대선의 지도자를 우리가 지도자급을 살려놔야 되는데 거기 묶여있는 족쇄를 우리가 좀 우파에서 풀어줘야 된다.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황교안이도 지금 당장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황교안이도 살려놔야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해야 미래가 있다. 물론 정규재 선생은 황교안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 이번 총선에서는 황교안에 대한 책임, 자기가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고 황교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속이 불편한 이야기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준표에 대해서 전에 24.1% 받았었는데 홍준표가 좀 약점이 있죠. 사실은 너무 서민적이라고 할까요? 막말이라고도
할 수도 있나. 표현이 거칠죠. 거친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쓰는 이야기인데 단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안 쓰니까 일반 정치인들처럼 그런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홍준표에 대해서 너무 강성이다, 표현도 거칠다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서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표현 쓰고 그렇게 하니까 옆집 아저씨처럼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좋은데 홍준표의 아버지가 막노동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몸으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 측면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 1년은 현대조선소에 들어가가지고 경비를 했다고 합니다. 한 1년 정도 일당 800원을 받으면서 그러게 하고 너무 추우니까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알코올을. 그래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홍준표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일당 800원 받던 경비원의 아들도 까막눈의 어머니를 둔 그런 아들도 바르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나는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강성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강성이 아니다.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내가 빽도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됐다. 나는 과거 이해창계도 MB계도 친박계도 아니다. 나는 오직 자존심 하나만으로 평생 살아왔다. 강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다. 강하게 살다 보니까 국민들이 강성이라고 했다. 내가 강성이 될 때는 특권층이라든지 잘못된 것과 싸울 때 그렇지만 나는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그래서 지난 대선에는 졌지만은 우리가 이 홍준표를 살려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홍준표의 발목에 채워져 있는 그 족쇄 있잖아요. 박근혜 출당이라는 그 족쇄를 좀 풀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있으니까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씹었으면 이제 그만 씹고 홍준표의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홍준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씹고 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국민들은 어느 정치인들이 다 반찬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정시대의 백성이 아닙니다. 왕정시대의 백성이 아니지.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국민들은 다 개별적으로 홍준표처럼 독고다이 해야 돼요. 독고다이.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홍준표를 지지하고 싶으면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겁을 내거든. 아, 국민들이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아, 국민들은 내 빠는 아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성도들은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해요. 목회자들이 말씀에서 떠난다 하면 막 버린다 우리가 니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제 이야기했을 죄송한데 제가 어릴 때 조금 양육이라는 것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젊은 애들, 저보다 한 10살이나 가까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양육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에 만나면 가끔 내가 이런 객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양육을 할 것인데 예수님처럼 그런 거죠. 나를 따르라 비슷하다. 너를 양육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하고 조금 지역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틀릴 수가 있다 하더라도 네가 생각할 때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잘못 가르친다. 그러면 너는 나를 떠나도 된다. 나를 버려도 된다. 그냥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나한테 좀 그래도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예전에는 어떤 때는 3일씩 이렇게 일주일씩 이렇게 금식을 하고 말씀을 받는다고 할까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해서 또 중요한 문제들은 또 처리를 하고 가르치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할 때는 그래도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의가. 그래 나를 떠날 때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치가 달라서 말씀에 대한 부분이 달라서 떠난다 이런 이야기는 나한테 해주고 가야 안 되겠나 내가. 그렇지만 떠나는 건 자유다. 그런 이야기를 나도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성령 따라가는 사람이 너도 성령 따라가고 성경 따라간다는데 내가 너를 잡지도 않고 뭐 배신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나는 나도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나도 성령 따라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는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니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누구나 그리 되어야 된다 생각한다. 또 하나는 이런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의 진리에 관한 가치의 문제에서는 똑같은데, 만약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나야 된다, 이제 하산해야 된다, 쟤한테는 배울 게 없다 할 때는 나를 또 떠나도 된다.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그럴 때는 떠나도 된다. 그럴 때는 또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사실은 그럴 때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할 때가 있으니까, 내가 그런 두 가지를 옛날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 모임을 인도한다든지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면은 양육을 하는 병신도 사역자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목회자하고 크게 구분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세 시대처럼 그러면 좋겠죠. 모세가 딱 여호수아를 키워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함께 있던 사람 딱 키워가지고 자기 죽을 때 120살 살다고 죽잖아요.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데,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딱 안수라고, 그래서 모세가 가진 지혜의 영 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 엘리야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처럼 안수를 한다든지 엘리야처럼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있잖아요. 처음에 엘리야가 엘리사 만날 때 겉옷을 탁 건지잖아요. 이제 네가 입어라. 지금은 입는 건 아닌데 네가 다음에 이 옷 입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시잖아요. 엘리야 겉옷 가지고 탁 강을 치면 강이 모세 기적처럼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처럼 그러잖아. 그게 엘리야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옷을 가지고 또 역사를 하거든. 엘리야는 탁 치고 던지잖아요. 이제 네가 입어라. 다음 차례 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르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이 겉옷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는 좀 필요 없다. 새 몸 입었으니까 네가 입어라. 이렇게 하면서, 구제도 아닌데 그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이제 입고 겉옷을 입고 그 엘리야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와 함께한 거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함께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딱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가 딱 다음은 니다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지명해가지고 12제자 중에 3명 중에 딱 1명 급장을 세워가지고 마가다락방에 120명 중에 딱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 요한할 때도 베드로가 딱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도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누가 될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누가 차기의 엘리사가 될지, 누가 차기의 여호수아가 될지, 차기의 디모데가 될지,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될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김문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또 누굽니까? 황교안이도 살아서 또 돌아와야죠.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막 서운하죠. 황교안이한테도. 그렇지만 또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적으로는 안 돌아와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황교안이 지지층이 이번에 그 총선을 통해서 졌지만은 황교안이에 대한 지지층은 많아졌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 황교안이, 홍준표, 김문수, 나머지들은 별로 없어요. 김진태도 죽었고 김진태가 대선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김진태 죽었죠. 오세훈 죽었죠. 나경원 죽었죠. 우리가 그래도 아끼는 전희경이, 이현주 다 죽었지 뭐. 차명진이까지, 민경욱이. 참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 홍준표를 살려놔야 되는데, 홍준표가 스타성이 있잖아요. 스타성. 뭔가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경선해가지고 불복할 사람들은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파의 대권 후보가 있어야, 차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서운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누구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누구나 자기 핸디캡은 갖고 있거든. 황교안에게는 이번 이 일이 핸디캡이 될 거고, 홍준표에게는 박근혜 출당 문제가 핸디캡이 될 거고, 김문수에게는 또 정강훈이라는 이것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우파에게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또 좌파나 스윙 보트라고 이야기하죠. 부동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김문수에게는 그것이 핸디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권 후보 중에서 홍준표에 대한 이 족쇄를 좀 이번에 좀 풀어줬으면 어떤가. 비록 홍준표가 그 박근혜 쪽 친박계가 박근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나서 2012년 12월 달입니까? 그때부터 한 길게는 7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한 6년 정도 동안에 6, 7년 동안에 친박계가 홍준표 이야기대로 하면 폐악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그 당권을 주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비박계에 대해서 좀 차별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이제 비박계가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는 한 6년 동안에 비박계가 억압된 상황에서 홍준표 이야기를 하면 살다가 복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박근혜가 그 비박계를 좀 만났어야 되는데 탄핵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가 비박계를 따독이지 못했던 거죠. 대통령으로서 그 상황 판단에 대해서 오판을 한 거죠. 오판을 하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 낙관적이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나 했는데 그렇게 이런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교주하고 만주노총에서 불씨를 키워가지고 도화선을 일으켰는데 민주당에서 합류를 하고 마지막에 비박계가 합세를 해가지고 탄핵에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가 박근혜 석방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노력하겠다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문재인이가 박근혜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자기도 걱정이 되니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년이라고 하면 금방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우파가 진짜 찬슬이 맞으면서 투쟁하신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2년 투쟁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걸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주님께서 움직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많은지 어떤 사람이 예전에 이 나라가 여자가 대통령이 될 때 적화가 된다 그랬는데 이제 국회까지 넘어갔으니까 적화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적화의 마침표를 찍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윤석열이에게 마지막 남은 기대라고 할까요?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홍준표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박근혜 출당에 관련해가지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물론 홍준표 개인적으로도 뭐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죠. 설령 그런 것이 자기가 친박계도 아니고 비박계도 아니었는데 자기까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런 묵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설령 출당을 하는데 자기가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설령 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는 홍준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문제에 있어서는 마침표를 좀 찍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박근혜 출당에 대해서 면죄부라고 할까요? 그냥 욕 먹을 만큼 이제 먹었으니까 욕을 그만 먹이자 하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이제 뭐 더 욕 먹이갖고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더 욕 먹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정권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투사들이 마음껏 말을 타고 말이죠. 장비보다 관우가 더 어울리죠. 관우가 적토마를 타고 그 조조의 진영을 그 달리듯이 이 홍준표가 싸움 잘하는 투사니까 도끼 서려 있는 의지 강한 투사니까 그리고 서민적이고 그리고 스타성도 있고 흥행성도 있고 이런 사람이니까 독고다이 홍준표를 한번 살려두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까지 좀 대권 후보로 클 수 있도록 대권 후보로 좀 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너무 아슬아슬하잖아요. 어쨌든 우파의 미래는 대권 후보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요소 없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건 없는 거예요. 지도자 없이. 그래서 지도자를 잘 우파에서 키우고 그리고 좀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좀 씻어줘야 될 죄는 좀 씻어주자. 씻어줘야 될 잘못은 묻어두자. 대구에서도 이번에
수성을 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대구에서도 묻어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파 전체 진영에서도 이 문제는 그만하면 됐다. 그 정도로 해서 욕을 먹게 했으면은 홍준표도 또 다시는 안 그러지 않겠나. 박근혜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마음 아픈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없으면 되는 거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